자, 이제 21번부터입니다. 자, 사실 출제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출제하는가 하면은, 주제별로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임대료 규제면 임대료 규제, 또는 뭐, 순영업 소득 계산이면 순영업 소득 계산, 또는 부동산 개념이면 부동산 개념. 자, 그러니까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제별로 내가 정리를 해두고 있다면, 이제, 우리 40문제지 않습니까? 40문제면은 40개 주제만 정리하면 될까요? 100% 적중한다면 모를까? 100%까지는 뭐 적중할 필요 없죠. 40문제 중에 24문제 이상만 맞추면 되니까. 40문제는 너무 적습니다. 한 60에서 80개 정도 주제만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자, 21번은 순영업 소득이죠. 지금 순영업 소득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이제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이론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 포함되지 않은 항목 뭐 이런 건데 지금 이게 계산 문제인데 경우에 따라 계산 문제가 쉬울 때가 있어요. 계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힘들어 하지 마시고요. 상황을 딱 보고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료가 어떤 자료가 제시되느냐. 우리 가유순전후 하지 않습니까? 가유순전후하면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어떤 자료를 주는데 지금 그 자료의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 이 21번이 그렇습니다. 임대 단위당 연간 500만 원의 임대료가 발생하고 총 임대 단위 수는 20개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에 곱하기 20개죠. 그러면 1억이잖아요. 1억 원입니다. 1억. 1억 원 이제 곱하기 제가 이렇게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두드리면 어떻게 되나요? 동그라미 3개 빼고 5, 20이잖아요. 5, 20이고 동그라미 3개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만이 돼요. 이 단위가 1만 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공실 손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은 가능조소득의 5%이며 기타 소득은 없어요. 원래 공실 손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을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타는 없이 지금 여기에 5%라고 했어요. 5%. 자, 보세요. 가능총소득의 5%를 뺀다는 얘기는 이 1만 만에다가 곱하기 0.95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5%를 뺄 필요가 없이 곱하기 0.95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다가 디귿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영업경비는 유효총소득의 30%입니다. 경비가 여기 경비를 빼죠. 경비. 경비인데 경비가 지금 30%라 그랬어요. 그럼 30%를 빼는 거예요. 이 유효의 30%를 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논리를 어떻게 하면 돼요? 아직 계산은 안 했지만 1만 만 곱하기 0.95를 했다고 치면은 30%를 빼란 얘기는 70%를 곱하란 얘기는 0.7을 곱하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지금 끝난 겁니다. 지금 문제가 만에서 그냥 이거죠. 500 곱하기 20 한 후에 곱하기 0.95 곱하기 0.7 끝입니다. 그게 부채 서비스액은 함정입니다. 함정. 지금 부채 서비스액을 준 거는 이게 4천만 원 준 거는 함정이에요. 이건 언제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세해 전 현금 수지를 구할 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산하면은 얼마예요, 이게? 여기 이제 9,500원, 7호 35, 79 63, 665죠, 665. 6,6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에요. 근데 4천만 원까지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2,650만 이렇게 되겠죠. 세전 현금 수지 구한다면은 그럴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4번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1번이 정답이 1번. 다음에 22번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퍼센트를 빼야 될 때는 나머지 퍼센트를 곱하는 훈련. 자, 이게 좀 돼 있길 바라고요. 다음에 22번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 기법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수년가가 양수이면, 자, 수년가 NPV라고 제가 NPV 수년가가 양수이면 0보다 크면 당해 투자하는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키고도 남는 수익이 있다는 의미이다. 옳은 표현이죠. 이게 NPV가 딱 0이란 얘기는 뭐예요? NPV가 0이란 얘기는 딱 요구 수익률만 만족시키는 정도입니다. 그게 뭐예요? NPV가 뭐예요? NPV가 유입현가합 마이너스 유출현가합이죠. 들어오는 돈에서 나가는 돈을 빼는 겁니다. 이게 똑같다는 얘기는요, 현가로 바꿀 때 적용한 할인율 있죠. 이 할인율만큼의 수익률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할인율만큼의 수익률이 딱 맞게 발생할 때는 이렇고요. 근데 이 할인율이 바로 뭐예요? 순현가법에서는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죠. 요구 수익률이 만족된다 이런 뜻이고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만족시키고도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표현이고 이번에 순현가와 기타 모든 판단 지표가 동일할 경우 초기 현금 투자가 적은 사업. 자, 순현가는 똑같아요. 순현가가 A나 B나 순현가가 똑같대요. 이거 순현가가 A도 100, B도 100이에요. 근데 초기 현금 투자가 작아. 얘는 500만 원 투자하고요. 얘는 1억 1000만 원 투자해요. 순현가는 똑같은데 초기 현금 투자가 적은 사업에서 자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투자 금액이 이게 투자액이 작을수록 좋은 거죠. 작은 사업일수록 낮은 수익성 지수가 아니죠. 수익성 지수도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네요. 초기 현금 투자 적은 사업일수록 높은 수익성 지수를 나타냅니다. 다음에 3번 내부 수익률은 임의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순현가를 구하고 이 값이 양수이면 할인율을 증가시키고 음수이면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자, 이 소리는 예를 들어 1년 후에 1320이 들어와요. 1320이 들어옵니다. 1년 후에요. 자, 이걸 현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현가로 바꾸려면 할인을 해야죠. 근데 할인율이 몇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자, 할인율이 10%면 어떻게 돼요? 그럼 10%면 1320 나누기 1 플러스 0.1 이렇게 해야 돼요. 나누기를 하는 거죠. 나누기. 자, 이러면 이게 1200이 나옵니다. 할인을 10% 했더니 1320이 1200이 됐어요. 숫자가 작아졌죠. 자, 그러면 할인을 20%로 해볼까요? 할인을 더 많이 해볼게요. 그러면은 1320 나누기 1 플러스 0.2 더 큰 숫자로 나눕니다. 할인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1100이 되는 거예요. 1100. 자, 할인을 더 많이 했더니 숫자가 더 작아졌죠.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점점 작아지다 보면은 자, 지금 내 주머니에서 현금 유출이 1000만 원이 발생해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1000만 원이면 더 많이 할인하다 보면 여기가 딱 1000이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할인율을 계속 어떻게 했어요? 할인율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남으면은 들어오는 돈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빼서 양수에 지금 순현가가 이때는 순현가가 200이 되는 거고요. 이때는 순현가가 100이 돼요. 그럴수록 어떻게 양수일 때는 할인율을 점점 높이는 겁니다. 음수일 때는 할인율을 점점 낮추는 거고요. 자, 이거 좀 어렵죠? 3번 지문은 조금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시면은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아,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왜? 우리 시험에서는 어려울수록 덜 자주 출제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볍게 넘어가셔야 돼요. 어려울수록. 다음에 4번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순현가도 0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죠? 수익성 지수는 판단 기준이 1이 되는 거고요. 순현가는 판단 기준이 0이 되는 거죠. 다음에 내부 수익률이란 미래 현금 흐름 유입평가와 초기 투자액이 일치하도록 하는 할인율을 말한다. 그렇죠? 5번도 다 옳은 표현이고요. 내부 수익률의 의미는 자, 요거 지금 요렇게 한 게 유입평가죠. 유입평가. 요렇게 하다 보면은 유입평가와 유출평가가 똑같게 되도록 하는 할인율이 있겠죠. 유입평가와 유출평가가 똑같게 되도록 하는 할인율. 요때는 순현가가 뭐가 되나요? 순현가가 0이 되죠. 유입에서 유출 빼는 그것이 순현가니까. 요때 수익성 지수는 뭐가 되나요? 수익성 지수는 1이 되죠. 우리 시험에서는 이 세 가지 표현이 모두 다 출제됐습니다. 다 출제됐어요. 내부 수익률은 유입평가와 유출평가가 같게 되는 할인율, 순현가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이것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답은 3번이었나요? 2번이었나요? 2번 맞나요? 정답이 이거 어디죠? 정답이 그렇죠. 2번이었죠. 다음에 23번입니다. 자, 23번은 풀어야 되는 문제일까요? 제껴야 되는 문제일까요? 자, 이거 숫자만 보면은 울렁증이 있는 분들은 일단 제껴야 되겠지만 계산 문제를 어느 정도 준비하신 분들은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은
딸랑 뭐만 묻고 있습니까? 자료를 잔뜩 줬지만 문제에서는 종합 환원율을 구하면 이렇게 했죠. 이것만 딸랑 물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거저 죽는 겁니다. 거저 죽는 겁니다. 시간이 아주 단축이 됩니다. 종합 환원율은 공식만 알면 끝이죠. 물론 공식을 기억해야 되죠. 근데 이거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하면은 투자액이 무슨 투자액 나와야 되고 총 투자액 나와야 돼요. 총 투자액과 지분 투자액 종합이니까 전체 투자 금액 다 나와야 되고요. 소득은 무슨 소득? 순영업 소득이에요. 순영업 소득과 총 투자액만 찾으면 끝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거기 순영업 소득 있나요? 순영업 소득 54,000 있죠. 순영업 소득 54,000 있습니다. 총 투자액이 어디 있나요? 아하, 총 투자액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네요. 하하. 여기 뭐냐? 부동산 가치입니다. 부동산 가치. 항상 총 투자액과 부동산 가치는 같은 놈입니다. 총 투자액과 부동산 가치는 동일한 놈입니다. 부동산 가치만큼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놈이 같은 놈이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100만 이렇게 되죠. 100만. 자, 그럼 동그라미 3개 약분하고 3개 약분하고 1000분의 54네요. 1000분의 54는 0.054네. 5.4%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이런 거는 그냥 거저 죽기입니다. 거저 죽기.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문제 내는 거는 어떤 게 어렵습니까? 지문마다 계산해야 되는 게 어렵죠. 지문마다 계산하는 게. 다음에 24번은요. 다음은 부동산 금융을 설명한 것이다. 맞는 것은 1번 일반적으로 융자기간이 짧고 융자 비율이 낮을수록 융자기간이 짧으면 잠깐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융자 비율이 낮다는 건 조금 빌려주는 거죠. 잠깐 동안 조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출 기간의 위험도가 어떻습니까? 잠깐 동안 조금 빌려주는 건 대출 기간의 위험도는 낮죠. 근데 높다고 볼 수 있다. 틀렸죠. 이거는 옳은 걸 찾는 문제예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동일한 조건 하에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융자 비율이 높을수록 부동산 수요는 감소하나요? 융자 비율이 높을수록 수요는 증가하죠. 돈을 더 많이 대출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일반적으로 대출 상환 기간이 길수록 10년 동안 갚느냐 20년 동안 갚느냐 상환 기간이 길수록 수요자는 매번 상환 부담이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상환 부담이 작아지죠. 근데 커진다고 돼 있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금융에서 변동 이자율을 적용하는 융자는 자,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는 대출자를 인플레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다. 4번이 옳은 표현이죠. 이 변동금리가 금리 변동 위험이라든가 이런 인플레 이런 것들을 대출자로부터 대출자를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일한 조건 하에서 차입자의 소득에 대한 총부채 상환비율이 높을수록 부동산 수요는 감소한다. 이것도 틀렸죠. 이게 총부채 상환비율은 DTI잖아요. DTI나 LTV나 모두 다 그 값이 클수록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부동산 가격의 몇 %는 대출해준다 이런 의미고요. 이거는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의 몇 %까지는 원리금을 갚는 데 쓸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원리금을 갚는 데 쓰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럴수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도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크든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 되는 거죠. 됐고요. 그 다음에 25번인가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풀면서 내가 지금 어떤 것이 약한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분야, 부동산 금융 쪽이 약한지 또는 투자론 쪽이 약한지 그 약한 부분을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점검을 해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25번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의 계산 문제죠. 자, 이거 오래됐습니다. 원금 균등 그리고 원리금 균등 모두 원금 균등 분할이든 원리금 균등 분할이든 모두 출제된 지가 오래돼서 이제 출제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이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첫 번째 원금 균등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원금 균등액은 어떻게 계산해요? 대부액에다가 나누기 납입 횟수입니다.
두 번째는 이자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자는 보통 첫해 이자를 묻습니다. 첫해 원리금 상환액을 묻는 거죠. 첫해 이자는 대부액 곱하기 이자율이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연이자인지 월이자인지를 확인해야 되죠. 만약에 매 월 이자를 계산해야 되면은 연이자율을 곱해서 나누기 12를 해야 되고요. 다음에 세 번째 원리금 합계를 묻습니다. 이 원리금 합계는 1번과 2번을 더한 값입니다. 자, 요 매뉴얼에 따라 푸는 거예요. 원금균등 문화랑 원금균등에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자 계산하고 합계를 계산한 겁니다. 자, 그럼 대부액이 얼마예요? 대부액이 3천만 원이네요. 3천만 원을 단위가 만 원입니다. 이게 연이자율 5%인데 10년간인데 매월 상환 조건이요. 그러니까 10으로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10년인데 매월 상환 조건이니까 120개월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은 동그라미 하나 없어지고 300을 12로 나누네요. 300을 12로 나누면 25만 원이 되나요? 자, 다음에 대부액 곱하기 이자율 3천만 원에 대한 이자율이 연 0.05, 5%죠. 0.05인데 문제는 이게 매월 상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누기 12를 해야 되죠. 자, 이럴 때도 이거 나누기 12를 먼저 하면은 여기 지금 방금 250이었죠. 250에 곱하기 0.05 하면은 12만 5천 원인가요? 12.5만 원 이렇게 되죠. 단위는 만 원입니다. 12.5만 원. 그러면은 원리금 합계는 요거 두 개 더하는 거죠. 37.5만 원 이렇게 되나요? 37.5만 원, 37만 5천 원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출제가 되면 이제 매뉴얼에 따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거는 조금만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26번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저당 유동화를 들 수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저당 유동화 이 주제가 나오잖아요. 자, 이런 주제가 나오면은 저당 유동화의 개념, 저당 유동화의 구조, 저당 유동화의 효과, 저당 유동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그리고 저당 유동화를 통해 발행하는 증권. 증권이 좀 어렵죠. 이건 좀 쉽고요.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이 구조를 나타내는 도표 있죠. 이 구조를 나타내는 도표를 딱 생각하고 여기가 1차 저당 시장, 여기가 2차 저당 시장. 자, 이걸 머릿속에 담아놓고 시작하면은 훨씬 수월합니다. 자, 1번에 저당 유동화는 대출자인 금융기관, 얘네들이죠. 얘네들이 1차 금융기관 대출자인 금융기관이에요. 1차 금융기관. 대출자인 금융기관들이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수요자나 공급자들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자, 이게 한정된 재원이죠. 재원은 한정되어 있지만 많은 수요자나 공급자들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부동산 활성화에 기여한다. 맞죠? 돈이 부족하면은 이 채권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서 대출해주고, 또 돈이 부족하면 채권을 팔아서 대출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저당 담보 채권의 유동화는 2차 저당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그죠? 저당 유동화는 여기가 2차 시장이죠. 2차 저당 시장에서 유동화가 이루어지고 1차 저당 시장에서는 유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있던 시장이죠. 근데 IMF 이후에 요 2차 시장이 도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3번 2차 저당 시장은 1차 저당 시장에서 일단 이루어진 저당, 1차 시장에서 저당 채권이 이루어지죠. 이걸 1차 저당 대출자가 팔게 되는 시장, 2차 시장에서 얘네들이 파는 거죠. 시장을 말하므로 일반 투자자들은, 여기가 일반 투자자들이죠. 자신들에게 필요한 저당을 사고 팔 수 있다. 여기가 투자자들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저당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다음에 4번 1차 저당 시장은 여기죠. 여기 1차 저당 시장은 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들은 여기죠. 그리고 융자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시장. 맞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다음에 5번이 틀렸나요? 5번은 말도 안 되죠, 지금. 민간주택자금의 장기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차입자의 소득 수준, 주택 규모, 대출 금액, 대출 기간, 최초 주택 구입 여부 등의 구별 없이 대출 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말이 안 되죠. 그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26번 같은 문제는 1, 2, 3, 4번 앞에서
힘들게 지나왔죠. 근데 5번에 가서 그냥 허탈하게 지문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27번은 PF 방식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반드시 담보대출을 통해 대량의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이게 틀렸죠. 이건 이제 옳은 지문을 찾는 건데요. 반드시 담보대출을 통해 대량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아니죠. 이게 PF 방식의 특징이 그거죠. 무담보대출입니다. 무담보대출이고 무신용, 신용도 묻지 않고 오로지 사업의 수익성이 담깁니다. 사업의 수익성.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자금 대부담은 부의 금융 효과로 인해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이 자금 대부담이라는 말이 뭔 말인가요? 자금 대부담. 자,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제 이런 단어 뜻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대규모 사업에 적용됩니다. 대규모 사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해주는 기관도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대출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연합체, 금융기관 단체입니다. 금융기관 단체. 대출해주는 단체. 대출해주는 단체. 그거를 자금 대부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의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죠. 채무 수용 능력은 누구 채무 수용 능력? 사업주입니다. 사업주의 채무 수용 능력.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3번 사업 시행자의 원리금 상환은 해당 프로젝트 자체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 이것도 틀렸죠. 상환은 원리금 상환은 어떻게? 해당 사업의 수익에서 발생하는 해당 사업의 수익. 해당 사업의 수익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죠. 해당 자산을 처분해버리면 말이 안 되죠. 사업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통상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기관이 장기인 사업에 적합한 자금 조달 수단이다. 4번이 옳은 표현이네요. 그리고 5번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하나 이해 당사자 간의 위험 배분이 곤란한 문제가 있다. 이해 당사자 간의 위험 배분이 가능하죠. 사업주가 있고요. 프로젝트 회사가 있고요. 프로젝트 회사. 프로젝트 회사.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시공사들이 많습니다. 이 여러 시공사들한테 위험을 배분시킬 수 있고요. 사업주한테도 또 위험을 배분시킬 수 있죠. 이 사업주도 일정 부분 자금을 조달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여기 대출해준다 할지라도 금융기관이 여기 대출해주는 거죠. 프로젝트 회사에다가. 그래서 이 참여하는 사들한테 어느 정도의 위험을 배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요.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28번이네요. 자, 28번은 이제 요거는 부동산 관리에 대한 건데, 부동산 관리는 보통 그 부동산 관리의 영역, 부동산 관리 방식, 부동산 관리 내용, 부동산 관리 영역, 부동산 관리 내용, 부동산 관리 방식, 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부시 하는 거예요. 자산관리, 부동산관리, 시설관리. 부동산관리 내용 하면 법경기입니다. 법적관리, 경제적관리, 기술적관리. 부동산관리 방식 하면 자위혼입니다. 자가관리, 위탁관리, 헌화관리. 주로 여기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28번은 부동산관리 1번은 뭐 의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죠. 다음에 건물과 부지 부적응을 개선시키는 것은 기술적 관리. 건물과 부지 이런 말이 나오면은 기술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위탁관리 방식은 관리하는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한다. 자, 이 관리 방식에 나오는 얘기죠. 관리 방식에서 자가관리에서 종합, 통합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통합이다, 종합이다 이런 말은 자가관리고요.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다음에 자가관리 방식의 장점은 시설과 설비에 대한 애호정신이 높고 기밀 유지가 용이하다는 장점이죠. 자기가 직접 관리하면 그렇고요.
다음 부동산의 유지 관리 업무 수행 시 대상 부동산의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이게 예방적 유지 활동이 중요합니다. 이게 사전적 유지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29번 정답은 3번 지문이었고요. 29번은 부동산 분석에 관한 용어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시장성 분석이네요.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다르죠. 시장 분석은 수요 공급 분석하는 거고요. 시장 하면 수요 공급 생각하라 그랬죠. 특정 부동산에 대한 뭐를 분석한다? 수급 분석이에요. 수급 분석. 근데 시장성 분석은 뭐예요? 시장성 분석은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서요. 대상 개발 사업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거예요. 주변의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얼마만큼 잘 분양될 수 있을런가 또는 또 임대될 수 있을런가 그거 보는 게 시장성 분석이죠. 자, 그런데 대상 지역의 부동산 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고용, 소득, 교통체계 등 전반적인 거는 지금 시장성이 아니고 지역 경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지역 경제 분석이 돼야 돼요. 지역 경제 분석.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2번은 흡수율 분석에서는 개발 사업과 관련한 거시적 경기 동향 정책은 자, 거시적 경기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지역 경제 분석입니다. 3번은요. 시장 분석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부동산 유형에 대한 수급 분석한다. 3번이 옳죠. 시장 분석에서는 수급 분석. 특정 지역이나 부동산 유형에 대한 수요 공급 등을 분석. 3번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타당성 분석에서는 대상 개발 사업이 분양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자, 분양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그 분양 가능성 이게 경쟁력이죠. 요거는 타당성 분석이 아니라 시장성 분석이고요. 4번은 시장성 분석. 5번은 지역 경제 분석에서는 대상 점포가 고객을 끌어들이는 지리적 범위 분석하는 것. 이거는 상권 분석입니다. 이게 틀렸죠. 지역 경제 분석이 아니라 상권 분석. 3번이 정답이 되고요. 다음에 30번. 민간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민간의 부동산 개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뭐 등가 교환 방식, 그다음에 사업 위탁 방식, 토지 신탁 방식, 컨소시엄 구성 방식. 이런 여러 가지 뭐 대물 변제형, 공사비 대물 변제형, 공사비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방식.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물론 자체 개발 사업도 있죠. 자체 개발.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자, 1번을 보시면은 부동산 개발은 부동산 토지 자체를 개량하는 조성에 의한 개발과 공간 창조와 창조와 관련되는 건축물의 건축과 같은 토지 상의 개량이 있다. 그죠? 토지 자체를 개량하는 것은 택지 조성이라 그러죠. 1번은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2번은 토지 소유자가 자금이나 경험이 충분하다면 신탁 개발 방식이 유용할 수 있다. 자, 이 말이 안 되죠. 자, 이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개발.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가 있고 자금도 있고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근데 토지 소유자가 자금도 있고 경험도 충분해요. 그러면 자기가 직접 개발하면 되지. 굳이 신탁 개발할 필요 없죠. 신탁 개발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만 갖고 있을 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복장 편한 방식이 토지 신탁 방식이에요.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해 놓으면 나머지는 다 신탁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다음에 3번은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은 사업 시행은 토지 소유자가 하고, 자, 분양금 정산 방식이에요. 사업 시행 토지 소유자가 하고 건설업체의 공사를 발주하는 방식으로서 공사비를 분양금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거 옳은 표현이에요. 분양금으로 정산하겠다. 이렇게. 다음에 공사비 대물 변제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개발업자는 공사비를 건축물의 일부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물건으로 받는 거는 이제 대물 변제형이고
분양금 들어오면 분양금 들어오는데 따라 정산하겠다 하면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거고, 그 말 그대로 놓고 보면 되는 거죠. 다음에 5번 지문인가요? 5번 지문은 신디케이트네요. 신디케이트는 투자자 모집 방식이죠. 투자자 모집 방식은 돈이 부족할 때, 보통 자금이 부족할 때 투자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그 수익금을 투자한 자금에 따라 배당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디케이트 방식은 지분금융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번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31번은 지대론이네요. 지대론. 자, 이 지대론은 틀린 거를 지금 찾고 있는 건데요. 지대론. 이건 농경지 지대론을 말하는 거죠. 1번에 지대를 둘러싼 지대론의 논쟁은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비, 즉 비용인가 아닌가의 핵심을 두고 있다. 그죠? 지대론 논쟁은 지대가 비용이냐 아니면 잉여냐, 자 이렇게 놓고 다툰 거죠. 신고전학파는 비용으로 받고 고전학파는 잉여로 받죠. 근데 튀넨, 리카도 이 두 학자는 모두 고전학파 학자들이죠. 튀넨은 위치 문제를 중시하여 도시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증가하여 위치에 따른 수송비 차이, 자 이게 키워드죠. 튀넨은 위치를 강조했어요.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 절약분이 뭐가 된다?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거 이제 입지교차지대설 맞고요. 위치가 교차한다, 이런 말이죠. 다음에 리카도는요. 리카도에 의하면 생산물의 가격은 지대에 따라 결정되는 결과이며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이므로 생산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비용이라고 보았다. 이 리카도는 고전학파 학자로서 지대를 잉여라고 봤어요. 잉여라고 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를 빼고 남는 게 지대입니다. 남는 게 지대이기 때문에 얘가 결과예요, 결과. 얘가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얘가 결과라고 하고 있죠. 생산물 가격이 지혜에 따라 결정되는 결과다, 이렇게 하고 있죠. 말이 안 돼요. 얘가 결과입니다.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흐름이.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좀 어렵죠,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다음에 4번에 지대가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고전학파의 견해에 따르면 지대는 잉여로서의 불로소득이 되어 지대소득의 사회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렇고요. 고전학파는 잉여로 봤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시는가 하면은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세요. 그러면은 5개 중에 몇 개만 걸러내자. 5개 중에 찍는 거는 좀 적중률이 낮으니까 몇 개 걸러내고 찍자, 이런 생각으로 하십시오.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면. 다음에 5번에 지대가 비용이라면 토지세와 관련이 있는 토지정책은 집가에 영향을 주어 물가 상승, 생산 위축 등의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고 반면에 토지 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긍정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지대를 비용이라고 본다면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그렇게 해서 현대적인 지대론이라면은 비용에 가깝죠. 사실은 지대는 잉여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4번, 5번은 다 옳고요.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32번은 공업지 입지 선정에서 공업 입지 유형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면, 자 여러분들 원료 지수가 뭐겠습니까? 원료의 중량을 나타내는 게 원료 지수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1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보면 이게 분수꼴로 나타낼 때 1이 기준이죠. 이게 1보다 크다는 거는 뭐가 많이 나간다? 원료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원료 무게가 많이 나간다면은 원료 지향 입지죠.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이거는 이런 용어를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런 용어를 상식적인 수준으로.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원료 무게에 비해서 제품 무게가 무겁다. 그럼 뭐요? 시장 가까이 입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말이고요. 또 원료 무게에 비해서 제품 무게가 가벼운 중량 감소 산업은 원료 지향 입지다. 그렇죠. 반대 내린가 2번과 3번 반대. 그다음에 의류나 신발 등 노동 집약적이고 미숙용공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은 저임금 지역의 공장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이제 노동 지향 입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5번은 직접 지향형 산업이란 수송비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 그렇죠. 기술 연관성이 높은 것들은 한데 모여 입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답 1번이었고요. 그다음에 33번은 인구 12만 명인 도시 인근에 대형 할인점이 2개 있다. 다음 자료에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 대형 할인점 A의 이용객 수는 다만 공간 마찰 개수는 2이며 도시 인구의 70%가 대형 할인점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자, 12만 명의 인구가 있고요. 대형 할인점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A는 2km 떨어져 있고요. B는 5km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5km 떨어져 있는 게 더 크죠. 이게 B요. 이게 10,000제곱미터예요. 여기는 3,000제곱미터입니다. 3,200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70%만 대형 할인점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대형 할인점 이용하는 게 아니죠. 이거 조심해야 되죠. 12만 명 중에 70%만 대형 할인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이 지금 2km고요. 이쪽이 5km죠. 자, 그러면 A가 당기는 힘, B가 당기는 힘 계산해야 되겠죠. A가 당기는 힘 어떻게 계산해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 2의 제곱이죠. 그리고 크기에 비례한다. 3,200이 분자입니다. 자, 그러면 4분의 3,200이죠. 4분의 3,200은 800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B가 당기는 힘은 어떻게 되나요? B가 당기는 힘은 여기가 5의 제곱, 25죠, 25. 5의 제곱이에요. 5의 제곱분의 만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이렇게 거리도 알려주고 크기도 알려주는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이렇게 힘을 다 계산하는 겁니다. 25분의 만이죠. 25분의 만은 400입니다. 400. 그럼 지금 A가 당기는 힘과 B가 당기는 힘이 800대 400이면 2대 1이죠. 2대 1의 의미가 뭡니까? 여기 이제 만약에 여기가 1200명이 있다면 1200명 중에 800명은 이쪽으로 가고 400명은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 3등분을 하는 거죠. 3분의 2는 이쪽으로 가고 3분의 2는 이쪽으로, 3분의 1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A 쪽으로 가는 이용객 수를 구하는 거니까 3분의 2죠. 3분의 2. 근데 이거 이렇게 3분의 2라는 걸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를 전체 당기는 힘이 800과 400을 더한 거죠. 800 더하기 400분의 여기 800을 쓰는 겁니다. 그죠? 전체 1200 중에 800만큼이다. 이렇게. 그럼 3분의 1이니까, 맞죠? 3분의 2니까, 여기 3분의 2면은 여기가 87이 56,000이 되죠? 56,000명입니다. 만약에 이걸 이렇게 풀지 않고, 이걸 70%를 놓치면은, 70%를 놓치면 여기가 8만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5번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정답은 56,000. 몇이죠? 몇 번이죠? 4번이 정답이에요. 다음에 34번은 부동산의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중 마케팅 믹스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는 것은, 자,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됩니다. 마케팅 믹스 하면은 STP 전략하고 4P 믹스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둬야 된다 그랬죠. 부동산 마케팅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어려운 데서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량도 많지 않고 거의 여기서 출제됩니다. 물론 여기 이제 이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죠.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고 뭐도 있어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도 있고 관계 마케팅 전략도 있고 이렇게. 자, 이렇게 있는데 주로 여기서 많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 4P 믹스에 요 P는 프라이스, 가격의 P고요. 또 프로덕트, 제품의 P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 유통 경로의 P고요. 프로모션, 홍보 촉진의 P죠. 자, 근데 이게 지금
차별화 2번이 틀렸죠. 차별화는 뭐예요? 차별화. 지금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차별화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차별화는 포지셔닝이죠. 포지셔닝. 이거는 이 사피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사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다음에 35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35번은 이제 감정평가죠. 여기서부터 감정평가의 개념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5번은 감정평가 분류죠. 이거는 감정평가 분류란 주제고요. 자, 그럼 다시 조금 돌이켜보면은 31번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저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 32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원래지수는. 그리고 요 계산 문제 있죠. 요 계산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됐습니다. 요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고 크기에 비례한다. 요렇게만 하면은 바로 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 크기만 계산하면은, 당기는 힘의 크기만 계산하면은 간단한 거고요. 이거 마케팅용에서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분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요 정도는 좀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지금 잡다한 부동산 활동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사람 이름 많이 나오는 거 좀 귀찮다 하면 이제 좀 버리더라도 좀 할만한 거는 좀 선별해서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감정평가 분류에서는 지금 이거는 현조, 기소, 일구부 이런 내용이죠. 현조, 기소, 일구부.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기한부평가, 소급평가,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죠. 그래서 자 1번에 현황평가란 부동산의 상태, 구조, 제한물권 등이 현 상태대로 유지 이용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현황평가 현재 상태대로 맞죠? 그 다음에 2번 조건부 평가란 부동산 가격의 증감 요인에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그 다음에 일괄평가란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 일체 거래 이게 키워드죠.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 관계 이런 말이 있죠. 이런 것이 키워드입니다. 불가분 관계. 불가분 관계에 있는 경우에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맞고요. 법정평가란 법규에서 정한 대로 행하는 평가로서 공공용지 수용시 평가, 가세평가 그렇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법에 정한 대로 하는 평가고요. 다음에 구분평가란 일체로 이용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것을 경우를 말한다. 일부만을 평가하는 것은 부분평가죠. 구분평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에 36번은 가격제 원칙이죠. 자, 요거 가격제 원칙은 이제 원래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격제 원칙이 원래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가격제 원칙 중에서도 5개를 집중적으로 보시라 그랬죠. 균형의 원칙, 그 다음에 기여의 원칙, 여기에 내부 관련 원칙, 적합의 원칙, 외부 관련 원칙, 그 다음에 변동의 원칙, 기타 원칙, 대체 원칙 5개만 확실하게 하더라도요 커버할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꼭 체크를 해 두시고요. 1번에 보시면은 부동산의 가격제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에 대한 법칙성을 추출하여 부동산 평가 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하나의 행위 기준이다. 그렇죠? 이 감정평가사들이 지켜야 되는 하나의 지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격제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2번, 토지는 부동성의 특성으로 각 생산 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총수익 중 토지의 수익은 최종적 배분을 받게 된다. 자, 2번은 좀 어렵죠. 2번은 좀 어렵습니다. 이런 건 표시하고 일단. 3번, 감가 요인 중 내부 구성 요소 간의 불균형, 내부 구성 요소 간의 불균형 하면 이게 균형 원칙 나와야 되죠. 불균형으로 인한 기능적 감가 요인의 판단에 유의한 기준은 균형의 원칙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효용이 유사하다면 가격이 싼 것을, 가격이 유사하다면 효용이 큰 것 선택하는 것은 여기 틀렸네요. 여기 대체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원칙을 확실하게 알면은 지금 여기 경쟁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안 맞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4번이 틀렸네요. 그러니까 앞에 잘 몰라도요 확실하게 틀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5개만은 확실하게 하자고요. 다음에 5번은 부동산 감정평가 업무에서 시점 수준과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에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은 변동인지 그렇죠. 변동 대체 이런 게 웬만하면 다 걸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2번은 뭔가 하면은요. 자, 이게 수익 배분의 원칙이거든요. 2번은 수익 배분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은 그 여러 생산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생산 요소 하면 뭐예요? 생산 요소 하면 노자토죠. 노자토 뭐 경우에 따라 경영까지도 얘기합니다. 노동, 자본, 토지, 경영 노하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경영까지 이런 생산 요소가 있으면은 토지 빼고 다른 생산 요소는 모두 다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른 생산 요소는 이동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은 이쪽으로 주지 않으면 이쪽으로 올 리가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다른 생산 요소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당한 대가를 주고 토지는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배분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수익 배분의 원칙이요. 토지한테 최종적으로 배분된다 이 소리예요. 수익이 토지한테 최종적으로 배분된다 이런 의미예요. 수익 배분 원칙이. 자, 이거 뭐 5개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이런 거를 추가로 기억하는 거는 좀 쉽다는 겁니다. 다음에 37번은 지역 분석이죠. 지역 분석도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자, 원래는 36번, 37번 이 두 가지 주제는 더 특히 중요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35번 주제하고 원래는 지금 35, 36, 37번 주제가 모두 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작년에 여기서 출제가 안 됐어요. 모두 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번에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보다 선행되는 것이 1번제다. 이건 마찬가지, 맞죠? 뭐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비교하는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선행 분석이고 이게 후행 분석이고 전체 분석이고 부분 분석이고 뭐 이렇게. 그리고 지역 분석이란 2번 지문에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며 지역 특성이 무엇이며 전반적으로 지역 특성이 지역 내 부동산 가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분석한다. 이거 맞고요. 1번, 2번 지문 다 맞는 거죠. 3번에 보시면 지역 분석의 결과로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 및 그 지역의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그죠?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지역 분석은 당해 지역을 전체적이고 거시적으로 하고요. 다 맞네요. 5번이 틀렸나요? 개별 분석에서는 여기에서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한다. 이게 틀렸죠. 인근 지역 그리고 유사 지역을 분석하는 것은 지역 분석이죠.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어렵게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수준에서는 출제되면은 점수를 따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8번입니다. 감정평가 3방식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3방식 하면 이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인데요. 이 중에서 원래는 비교 방식이 중요합니다. 비교 방식과 수익 방식. 그러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과 수익 환원법. 요거를 좀 더 주의하세요. 특히 거래 사례 비교법이 좀 더 중요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과거에 건축된 빌딩의 건축비가 명확히 알려져 있더라도 여기에 바로 감가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 시점 현재 제조달 원가를 산정한 후 감가 수정을 가하여 적산 가격을 구한다. 자, 요거 여기에 바로 감가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항상 뭐를 계산해야 돼요? 제조달 원가를 계산해서 그다음 뭘 한 후에 감가 수정을 한 후에 적산 가격을 구해야 되죠. 1번 옳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거래 사례 비교법 적용 시 사례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과 동일성 및 유사성이 인정되는 사례여야 한다. 비슷해야 되죠.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수익 환원법 적용 시 사용되는 순수익은 대상 부동산의 과거 1년간 순수익 자료를 사용한다. 자, 여기에 틀렸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과거 순수익이 아닙니다. 과거 순수익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래 순수익이에요. 수익 환원법의 가장 큰 이론적인 장점이 뭔가요? 부동산의 가치 정의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수익 환원법은 장래 발생할 수익을 보고서 부동산의 가치를 판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 정의에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이론적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과거 순수익을 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번 틀렸고요. 다음에 4번에 감정평가 3방식은 시장성, 수익성, 비용성에 차가 나요. 성립한 것이며 가격과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3방식은 그렇게 시장성, 수익성, 비용성에 나누죠. 그리고 가격과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나누고요. 맞고요. 다음에 5번에 3방식 적용 결과 각 시산가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각 방식의 가중치를 달리하여 주된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다른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 가격을 결정한다. 이게 시산가액 조정에 대한 옳은 표현입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시산가액 조정. 그러니까 꼭 이렇게 틀린 거를 체크하는 것만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옳은 지문도 이 굉장히 중요한 지문들이 지금 이거는 이 다른 옳은 지문들로서도 공부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39번은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거는 이제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을 비교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에서 쓰는 표현이고 이거는 기업회계에서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건 감정평가에서는 경제적 가치 판정에 중점을 두는 거죠. 근데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원가 배분에 중점을 두는 개념이죠.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감가수정에서는 뭔가가 적용이 잘 돼요. 관찰감가 적용되고요. 토지에도 적용되고요. 경제적 감가 적용되고요. 이렇게 적용이 잘 됩니다. 감가수정에서는. 근데 이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돼요. 근데 2번이 틀렸죠, 지금. 2번에서 감가수정에서는 관찰감가법이 인정되지 않는데 인정되잖아요.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나머지 3번 토지에 적용되죠. 감가수정이. 그 다음에 4번은 감가수정은 제조달 원가를 기초로 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조달 원가를 기초로 해서 감가수정하는 거고요. 감가상각은 취득원가를 기초로 합니다. 취득원가. 다음에 5번에 감가수정에서는 경제적 감가 인정되고 여기는 안 되고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건 어렵지는 않으니까 감가수정에는 잘 적용되고 이거는 잘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40번입니다. 40번은 이제 원래는 거래사례비교법의 비준가격 계산 문제가 상당히 중요도가 높은 편입니다. 자, 40번에 대상 부동산이 소재하는 인근 지역이 사례 부동산이 소재하는 유사 지역보다 10% 우세이고 자, 누가 우세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근 지역이라고 했어요. 대상 부동산이 소재하는 인근 대상이 우세죠. 대상이 10% 우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0분의 110이죠. 100분의 110. 그럼 1.1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은 종합적 비교법에 의하여 구한 결과 사례 부동산보다 5% 우세요. 누가 우세요 또? 또 대상이 5% 우세죠. 또 대상이 5% 우세면 100분의 105죠. 자, 이럴 때 사례 부동산의 가격이 1억 원일 때 대상 부동산의 비준 가격을 묻고 있습니다. 자, 다른 거는 알려준 것 없어요. 그럼 비준 가격은 사례 가격이 1억이죠. 1억이고 다른 가격 뒤에 가로 속에 사정 보정과 시점 수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그러면은 이것만 고려하라는 얘기죠. 지역 요인은 1.1이고, 그 다음에 개별 요인 1.05입니다. 끝입니다. 이게 답니다. 1억 곱하기 1.1 곱하기 1.055%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계산기 두드리면은 1.155 나오나요? 단위가 억이죠, 억. 1.155억은 뭐예요? 1억 1,550만 원이란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좀 쉽게 출제한 거예요. 지금 이번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어렵게 좀 비틀어 내려면은 사례 가격이 1억을 안 주죠. 1억 안 주고 시점 수정도 조금 넣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것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걸 훈련을 좀 하고 쉬운 거는 좀 풀겠다. 이런 거를 좀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문제도 출제를 한 겁니다. 이거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다 할지라도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훈련이 된다면 나중에는 얼마든지 그런 문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풀어보시고 어떤 부분이 약한지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주제별로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